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예속 논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그 예법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예법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속 논쟁, 예법에 관련된 송사가 벌어지게 돼요.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속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언제냐면 현종 때가 되겠습니다. 현종은 자, 인조의 손자가 되겠죠? 인조의 아들인 효종, 복림대군 효종이 되겠고, 그 효종의 아들이 바로 현종이 되겠습니다. 현종 때 기해예송이 있었고요. 기해예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인예송이 있었어요. 기해예송이 이제 1659년에 있었고, 1674년에 이렇게 각각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해예송 때 남인과 서인이 이제 격돌을 하게 돼요. 예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현종의 아버지 효종이지 않습니까? 효종이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되고, 효종이 사망을 하게 되니까 이 효종의 계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조의 계비, 이 자이대비라고 있거든요. 자이대비 조씨가 있는데, 이 자이대비 조씨가 아직까지 살아있었습니다. 현종이 살아있을 때까지. 이 자이대비 조씨가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느냐를 둘러싸고 남인과 서인들끼리 이제 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인은 1년을 주장했었고, 그리고 이제 남인은 저 3년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종이 이때 이 기해예송 때에 이 남인의 손을 이제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남인은 아니죠. 서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기해예송 때 이제 서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권력이 무게중심이 이제 서인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효종이 죽었지 않습니까? 효종이 죽고 나서 이제 누가 죽냐면 효종의 비가 이제 죽어요. 인선왕후라고 얘기했는데, 인선대비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선대비가 이제 또 죽습니다. 효종비가. 효종비도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자, 이 사망을 하게 되니까 이때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누구냐? 또 자이대비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효종의 계비. 효종의 계비가 아니라 효종의 계모. 자이대비가 되는데 또 문제가 돼요. 갑인년에. 그래서 이때는 서인이 1년을 주장했었어요. 1년 상복이거라. 남인은 이때 9개월을 주장했었습니다. 자, 이때는 서인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남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권력의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674년에 현종이 죽거든요. 현종이 죽고 나서 그 뒤를, 현종의 뒤를 이어서 숙종이 이제 왕에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남인이 지금 좀 더 우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예속 논쟁이죠. 서인과 남인들의 학문과 정치 노선의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예론에 이제 반영이 되고, 국가 제조의 논의를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자, 그 배경 속에서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1차는 기해예송, 1659년에. 자, 2차는 갑인예송, 1614년에 벌어지게 되는데, 효종의 사망에 대한 자이대비의 복상, 상복을 얼마나 입을 것인가. 2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1차 때는 서인은 1년, 남인은 3년. 그리고 이제 2차 때는 서인은 9개월, 남인은 1년이었는데, 1차 때는 서인이 승리하고, 2차 때는 남인이 승리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송시열, 이 서인의 영수였었던, 서인에서도 특히 이제 노론의 영수였었던 이 송시열이, 우암 송시열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되고, 서인 처벌 과정에서 서인의 영수였었던, 서인이 아니라 남인의 영수였었던 이 호목 등의 강경파, 청남 세력대예요. 청남, 허적 등의 온건파, 탕남으로 남인도 이제 분열됐다. 청남 탕남으로 이제 이때 분열되는, 갑인예송 이후에 청남 탕남으로 분열되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자, 성리학과 예학이 심화되고, 친가, 외가보다 이제 친가, 그리고 장자 중심으로 가족제도가 이제 변화되면서 학파와 봉당 간의 긴밀한 연관성, 신권이 비교적 이제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난 이후 국가 재건의 방법 등의 어떤 그 방법 과정에서 왕실의 전례 문제가 이제 표출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속 논쟁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이제 환국이 나오게 되죠. 환국. 그러니까 예속 논쟁은 현종 때였지 않습니까? 예속 논쟁이 현종 때였었잖아요. 환국은 언제가 되면 현종의 아들인 이 숙종이
숙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환국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환국, 국면이 전환된다는 얘기거든요. 정치적인 국면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남인이 권력 잡았지 않습니까? 남인에서 서인으로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제 뒤집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숙종 때에 3번에 걸친 환국이 일어나게 돼요. 3번에 걸친 환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기해 예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갑인 예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이때 서인이 권력 잡았고, 이때 남인이 권력을 장악을 했었지 않습니까? 숙종 때 경신왕국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왕국이, 그 다음에 이제 갑술 환국이 각각 벌어지게 됩니다. 이 경신왕국 때 국면이 완전히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남인에서 서인으로 권력이 무게중심이 다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기사왕국 때는 서인에서 다시 남인으로, 갑술왕국 때는 남인에서 다시 서인으로, 서인 이후에 서인들이 일당 독자, 서인도 나중에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되거든요. 나중에가 아니라 경신왕국 이후에 노론과 이 남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하자라는 이 노론과 좀 온건하게 하자라는 노론소론으로 갈리게 돼요. 그래서 노론소론 중에서도 서인 중에서도 이 노론이 일당 전제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 일단 환국이에요. 숙종 때. 우리 표에 나와있죠. 조선 후기 정치 세력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자, 선조 때 동서분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조전랑 문제로 김효원과 심유경 사이에 동서분당이 일어나게 되고, 동인에서도 북인과 남인, 정철의 건조의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이 정철을 강력하게 처벌하자, 북인. 아니다, 좀 온건하게 처벌하자, 남인,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북인이 어떻게 됩니까? 광해군 정권 이후에. 자, 인조반정 이후에 북인 정권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죠. 몰락을 하게 되고, 서인이 완전히 인조반정을 주도했었던 서인이 이제 여당으로서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인이 권력 장악하고, 남인은 이제 그 서인의 야단격으로서 정권에 이제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효종 때 남인은 이제 북벌을 이제 비판했었고, 서인은 북벌을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이게 예송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서인이 남인을 이제 대거 실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인 예송 과정에서 남인이 권력을 이제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숙종 때 와서 이런 식으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런 게 벌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숙종의 탕평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평, 그러니까 탕탕평평, 그러니까 공평하게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한쪽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인재를 등용하겠다, 각 당파를 고루 등용하겠다 라고 하는 이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숙종 때 처음 탕평 정책의 이론적 논의가 대두가 되었었어요. 근데 제대로 시행이 되진 않았었고, 그 이후인 그 숙종의 아들인 영조죠. 영조와 영조의 손자였었던 정조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탕평 정책이 시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조제보합론에 입각하여 출발했었다. 자, 박세채가 이제 제기를 하는데 밑에 각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환국 정치를 거치면서, 명목상인 평평해요. 그러니까 왕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서인으로, 어쩔 때는 남인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편당화되었다. 그래서 혼란이 가중되는 이런 숙종의 탕평 정책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국 정치를 보시게 되면, 자, 숙종에 의한 집권 세력의 교체 또는 주도 붕당과 견제 붕당 간의 정권 교체가 반복이 되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자, 붕당 정치 기본 원리가 붕괴가 되고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국왕이 그래서 정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국왕권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숙종 때, 자, 붕당이나 개인의 가문의 이익이 우선되고, 붕당보다 개인이나 가문의 이익이 우선되고, 사사가 이제 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이 사약을 내리는 걸 사약을 내려서 죽이는 걸 사사라고 얘기하죠.
자, 왕실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증대가 되면서 벌렬이 증당한다. 벌족화된 이 가문을 이야기해요. 벌렬 가문. 벌이 뭐 재벌할 때, 족벌할 때, 뭐 문벌할 때 그런 벌이지 않습니까? 세도정치의 왕권 약화로 연결된다. 나중에 이제 순종, 헌종, 철종 이 시기가 있어요. 19세기 이제 초중반에 그때 왕권이 굉장히 땅이 툭 떨어지고 외척 정치가 발효하게 되면서 풍양조씨, 안동김씨가 이제 권력을 한 60여 년 동안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왕권 약화로 연결되고, 자, 왕위 계승 문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된다. 자, 소론은 경종을 지지해요. 경종. 그러니까 이 숙종의 아들이 경종이 되어 있거든요. 숙종의 뒤를 이어서 경종이 되었습니까? 경종의 아들이 없죠? 경종의 아들이 없고, 경종의 동생이 이제 영조가 되겠습니다. 연인군 영조가 되겠습니다. 자, 영조가 됐고, 영조의 아들이 이제 사도세자고, 뒤주에 갇혀서 이제 죽죠? 사도세자고, 그 사도세자의 아들, 그러니까 영조의 손자가, 바로 이제 정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이 숙종 같은 경우는, 일단 인현왕후가 있었어요. 인현왕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희빈장씨, 우리가 이제 사극에서 주로 많이 나왔었던 장희빈이라고 얘기하죠? 장희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숙빈 출신, 무수리 출신이었던 이 천민 출신, 궁중의 하층민, 자, 숙빈 최씨가 있었습니다. 최씨가 있었는데, 인현왕후 숙종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 장희빈과 숙종 사이에서 자식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경종이 되겠습니다. 경종. 나중에 장희빈이 이제 인현왕후가 궁궐에서 이제 쫓겨나고 장희빈이 이제 중전이 되거든요. 중전이 되는데 인현왕후 복위운동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인현왕후 복위운동이 전개가 되는 과정에서 장희빈이 사약을 먹게 돼요. 인현왕후가 이제 복위가 되었었어요. 복위가 되고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막 저주를 하는 인현왕후의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취선당이라는 곳에서 다트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칼로 막 쑤시고 이런 장난을 좀 했었나봐요.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서 장희빈이 이제 사약을 먹고 죽게 되죠. 사약을 먹고 죽게 되면서 경종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달라 이렇게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 장희빈이 죽기 직전에 굉장히 어렸을 때, 경종이 굉장히 어렸을 때요. 그래서 이제 장희빈과 경종이 한 번 만나게 되는데 장희빈이 경종의 생식기를 잡고 이제 막 엄청 흔들었었던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경종이 나중에 애를 못 낳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경종은 추사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세자를 책봉한 게 아니라 세체, 동생을 책봉했었죠. 숙빈 최씨, 무수리 출신의 아들이었었던 영조가 그래서 경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경종이 왕위에 있었을 때에 경종을 지지하던 세력은 소론 세력이었었고 영조를 지지하던 세력이 노론 세력이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경신왕국 있지 않습니까? 경신왕국 때 남인의 영수 중에서 허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허적의 아들 중에서 허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허견이라는 사람이 인조의 또 다른 손자가 있습니다. 복창군, 복선군 이런 손자들이 있어요. 인조의 또 다른 손자예요. 이런 손자들과 더불어서 역모를 꾀했다라는 혐의를 이제 서인들이 김석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왕에게 직접 고해 바치고 여러 가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남인들이 대거 일망타진당하는 그게 바로 이제 경신 황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바로 그 밑에 있어요. 자, 경신왕국 숙종 6년에 1680년이 되겠죠? 서인이 남인의 일부가 복창군을, 그러니까 인조의 또 다른 손자가 되겠습니다. 복창군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다고 모함을 해 남인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사건. 자,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경신왕국 이후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인을 강력하게 처벌하자, 노론.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 온건하게 처벌하자. 송시열의 제자였었던 윤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윤중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소론으로
나눠지게 된다. 파가 또 갈라지게 된다. 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왕국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왕국. 자, 이걸 보기 이전에 일단 기사왕국 먼저 볼게요.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려던 곳에 이게 장희빈의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종이. 근데 장희빈은 후궁이잖아요. 원래 정실분이 2년 아우잖아요. 정실분이 2년 아우인데도 불구하고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서인들이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남인들은 이제 장희빈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서인들을 반대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 그걸 기회로 해서 자, 남인들이 서인들을 몰아내고 기사왕국 했다. 그걸 기사회생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인들이 서인을 몰아내고 다시 기사회생했다. 그래서 기사왕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서 이제 남인들이 정권 잡았었고, 갑술왕국은 2년왕국 이제 보기 과정에서 2년왕국 보기 과정에서 2년왕국의 보기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던 이 남인들 있지 않습니까? 남인들이 숙종에 의해서 이제 다시 또 환국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 교재에서 그 위에 환국 정치 내용부터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국 정치 숙종에 의한 집권 세력의 교체 또는 주도봉당과 견제봉당 간의 정권 교체가 반복되는 게 환국 정치죠. 결과를 보면 붕당 정치 기본 원리 붕괴, 국왕의 정권 주도권 장악, 붕당보다 개인이나 가문의 이익 우선, 사사다발, 벌열, 뭐 여기까지 얘기했었고, 세도 정치식의 왕권 약화로 연결된다. 자, 왕위 계승 문제로 대립, 여기까지 설명해드렸었죠 아까. 그 다음에 3사와 2조 전랑의 정치적 비중이 감소되고 자기 당의 이익 대변에 이제 불과하고 정치 권력이 고위 관원에 이제 집중이 되면서 비변사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의정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비변사는 임진왜란 한 이후에 최고 권력 기구가 되는데 이 비변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왕권이 비교적 좀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명분과 실리 위주의 사회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또 이제 서원과 사후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후는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그 사당을 이제 얘기하죠. 자, 예론과 같은 사상적인 문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되고 군사력 경제력 확보에 필요한 군영을 장악하는 문제로 변화되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갑술왕국이 나와있죠? 서인의 폐비 민씨. 그러니까 2년하고가 이제 폐위가 됐었죠? 폐위가 되었었고, 그 폐비를 복위시키려는 운동을 서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남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겠죠? 그 과정에서 남인들을 몰아내고 서인들을 다시 이제 등용하게 되는, 그게 바로 갑술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노론과 소론 정권이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되고, 자, 노론과 소론이 그 이후에 이제 치열하게 대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노론에는 이 송시열이 있었죠. 우원 송시열, 강경파, 노론 강경파. 대의 명분을 존중하고 내수 외양의 민생 안정과 자치 자강을 강조한다. 그 내수 외양, 그러니까 안을 수련하고 내치를 다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바깥을 기르자. 그러니까 이제 북벌을 하자. 뭐 쉽게 얘기하면 군사력을 양성하자. 이런 얘기죠. 자, 성원, 윤중, 박세당, 정제두 등을 중심으로 이제 소론이 형성이 되었고, 온건파였었어요. 신뢰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했었다. 이 소론 세력들은 오로지 성리학이지 않았어요. 소론 출신이라든지 또는 그 남인의 일부가 나중에는 양명하게 연구하는 강화도에서 이제 따로 이제 강화학파가 형성이 되어서 양명학을 연구를 하는 이런 모습도 나중에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이제 굉장히 격화가 되죠. 왕위 계승 문제와 왕세자의 대리청정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심화되었다. 그러니까 세자가 없지 않습니까? 세자가 없고 세제, 우리는 교재에 세자라고 나와 있는데 세자라는 표현도 맞고 세제라는 표현도 물론 맞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과정에서 소론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신축 함국이죠. 그러니까 노론 세력의 일부가 세제를 책봉하라고 계속해서 이제 경종에게 요청을 했었나봐요. 근데 그거를 꼬투리로 삼아서 소론 세력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신임사화와 이민옥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 이기적인 팁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영조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군 영조가 이제 왕이 오르게 되죠. 왕이 오르게 되면서 이제 탕평 교서를 내리게 되면서 탕평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원래 그 이전에 숙종 때부터 탕평책이 처음 제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실시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완전한 탕평책이 아니었었죠. 이제 손바닥 뒤집기였죠. 서인에서 남인으로 환국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왕 중심의 그 탕평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숙종 때 숙종의 뒤를 이어서 경종의 뒤를 이어서 이제 영조가 왕이 오르게 돼요.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이죠. 숙종은 희빈이 아니라 숙빈 출신, 그러니까 무술이 출신. 그러니까 어머니 신분이 굉장히 비천했었어요. 그래서 영조가 거기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 노론들이 이제 또 가문이 좀 의리아리하고 좀 빵빵하지 않습니까? 노론들이. 가문들. 그에 비해서 영조의 출신, 어머니 출신은 굉장히 미천했었어요. 그래서 영조가 니네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도 실록에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영조가 이제 왕이 오르게 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탕평 교서를 내리게 되고 탕평 정책을 추진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조의 탕평책을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론 탕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탕평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등용하겠다. 그러니까 좀 온건한 세력들을 등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세력들을 육성하게 되냐면 탕평파를 육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조 때. 자, 즉위 초에 탕평교서를 발표했다. 자, 실제로는 편당적인 조치였었다. 특히 영조 같은 경우는 경종이 왕이 있을 때 경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소론이었거든요. 영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노론이고, 그 노론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왕이 오르고 나서도 영조와 노론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왕이 올랐기 때문에 영조는 노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론을 주축으로 해서 전국이 형성되는 그 일부 남인이라든지 일부 소론들이 등용되는, 그래서 어쨌든 영조 때 전국 수습의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는 편당적인 조치였었다. 자, 영조가 왕이 오르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왕족이었었던 밀평군이라는 이 왕족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를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곧 진압이 되죠. 소현세자의 증손자라고 알려져 있는. 자, 노론과 남인의 일부 강경파가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영조는 무술이 출신 자식이다. 정통이 아니다. 그래서 부정을 하고 영조와 노론을 제거하고 수론과 남인의 연합정권 구성을 목표로 했었다. 자, 탕평 정책 실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을 했었죠. 탕평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완론 탕평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에 그 온건한 세력들을 등용하겠다는 얘기예요. 탕평파들을. 그래서 이제 왕실이라든지 또는 외척과 결탁된 세력들을 용인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 수령권을 강화하고, 지방의 산림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수령권을 강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왕권 강화로 연결되는 거죠. 그 산림 세력들이 자기들만의 당파를 만들어서 이제 분단을 또 만들게 되면 왕을 또 가지고 또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왕권이 약해지고,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받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론의 주제자로서 산림의 존재를 그래서 부정한다. 서원을 정리한다. 그죠? 서원이 이 산림의 근본이 되는 게 이 서원이지 않습니까? 자, 국왕 중심의 경연정치 강화하고, 자, 이조전랑의 고난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이조전랑의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는 자청권이 있었죠. 자청권이랑 그다음에 통청권이 있었어요. 3사의 관리,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통청권이라는 이 두 가지의 막강한 권한을 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주권이라든지 재산권도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요직도 혁파를 하고, 청요직은 뭐죠? 이조전랑을 이끌어서 또는 3사의 관리를 이끌어서 청요직이라고 얘기해요. 맑고 중요한 자리다. 굉장히 직급은 낮지만
굉장히 맑고 중요한 장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탕평책의 한계가 나와있죠. 노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분단 간의 균형 유지가 실패했었고, 자, 경종 죽음에 대한 소론과 남인 강경파가 반발을 하게 되면서 2인자의 난을 일으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나주 괴사 사건, 정부라든지 이 왕을 비방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나주에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소론 세력들이 2인자의 난이라든지 자, 이런 사건들을 겪고 나서 완전히 몰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죠. 소론이 몰락하게 되면 일당 독재, 그러니까 노론 중심의 일당 독재가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죽게 돼요. 그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지 않습니까? 영조가 그 왕에 있을 때 자기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잡아다가 이제 죽이게 되죠. 영조와 사도세자는 지지하는 파가 각각 달랐었어요. 영조를 지지하는 파는 이제 노론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영조의 아들이었던 이 사도세자를 지지하는 파는 소론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론의 공격을 받고, 노론 세력들이 사도세자를 계속해서 모함을 하게 되는 거죠. 참다 못한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죄에 갇혀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가 되겠죠. 정조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조도 그래서 나중에 공격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영조는 끝까지 정조가 죽고 나서 왕위에 올려서는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조가 왕위를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80몇 살까지 살거든요. 그래서 1776년에 정조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거의 한 50년 가까이 이제 왕위에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50년 가까이. 1724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왕위에 올라서 1776년까지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영조가. 어쨌든 정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제 탕평 정책이 좀 더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뒷부분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도세자 죽음을 이모화변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온건한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세자의 죽음을 좀 온건하게 바라봤던 세력들이 이제 시파예요, 시파. 보통 남인들이라든지 노론의 일부, 그리고 이제 소론 세력들이 주로 이제 시파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도세자를 강력하게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사도세자와 각을 이루었던 세력들이 바로 주로 이제 노론이 많죠. 노론 중에서도 이제 벽파가 되겠습니다. 노론 시파와 벽파가 각각 이렇게 나중에 또 갈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파와 벽파가 대립이 되면서 노론이 이제 분열된다. 노론 벽파가 주로 이제 우세하게 되면서 나중에 경주김씨와 안동김씨가 대립하게 되는 명분이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정조가 이제 1800년에 정확히 죽거든요. 정조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영조의 계비가 있었어요. 정순왕후라고 김씨거든요. 경주김씨거든요. 경주김씨 정순왕후가 정조의 뒤를 이어서 아들인 순조가 왕이 오르는데, 순조가 나이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정순왕후가 그래서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 수렴 청정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셨어요. 수렴 청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순조의 비로 안동김씨를 새로운 왕비로 이제 들게 돼요. 순원왕후, 그 김조순의 딸 순원왕후 김씨를 왕위에 올려 세우게 되면서 이제 언제입니까? 철종이 그러니까 순조, 환종, 철종까지 3대 한 60여 년 기간 동안 왕의 외척 세력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도 정치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또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안동김씨와 경주김씨가 대립을 했었다, 순조 때. 자, 재상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거가 되고, 국왕의 척족 세력과 탕평파 대신이 결합된 건귀의 정권이 초래된다. 자, 사회개혁을 보게 되면 균역법이 시행이 되죠. 균역법, 경제사 시간에 또 설명해드릴 텐데, 균역법. 군포가 굉장히 농민들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되었었어요. 그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는 1750년에 균역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균형도 정비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 강화되고 청계천 정비하는 도정정비 사업이 있었다. 왼쪽에 그 사진 자료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대전이 편찬이 돼요. 경국대전이 조선의 그 중앙 법전이었습니까? 대표적 법전이었습니까?
시대가 흘러가게 되면 문화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제도가 약간씩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에 발맞추어서 이제 법전도 약간씩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대전이 편찬이 돼요. 그런데 정조 때 대전 통편, 그 나중에 고종 때의 대전 회통이 편찬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주의 정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의 탕평 정책은 규장각과 장용영을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규장각은 왕실 국립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정조가 설치한 도서관이에요. 규장각. 이 규장각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운영을 했었다. 그래서 규장각에서 이제 학문 연구에 이제 매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장용영은 뭐냐면 국왕 친위 부대가 되겠습니다. 정조는 아무래도 이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 세력으로부터의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친위 부대를 육성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정조를 보게 되는데, 정조는 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중론 탕평이 있었어요. 완론 탕평은 탕평파드였습니까? 극단을 용인하지 않지만 정조의 탕평 정책은 준론 탕평이에요. 엄준하게 인재를 선발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 당파에 구애받지 않고 실력 있고 재능이 있으면 발탁을 하겠다라는, 이게 바로 준론 탕평이 되겠습니다.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입장. 어쨌든 준론을 등용하면서 영조대의 집권 세력을 제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시파를 아버지에게 좀 유화적이었었던 시파 세력들을 많이 등용을 하게 되고, 영조대 탕평파를 비판한 소론의 일부 및 남인 계열도 중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규장각을 설치한다. 규장각 말씀드렸죠. 정조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규장각이 되겠는데, 역대 국왕의 어제 어필을 보관한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글을 짓고 글을 쓴 어제와 어필이라고 얘기하죠. 글을 지은 걸 어제라고 그러고 글을 쓴 걸 이제 어필이라고 얘기하죠. 청리, 그러니까 외척이나 친인척들을 얘기하죠. 또 환관들의 음모와 횡포를 억제하고 정치, 사회, 경제 등의 선진 문제 해결 등 학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각종 도서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간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규장각에서, 자, 그래서 왕실 도서관 기능에서 정치적 기구로도 변화하고 비서실 기능도 하고 그다음 문안 기능도 담당했었다. 글 짓는 일과 관계된 일을 했었다는 얘기죠. 과거 제도도 주관하고 문신 교육을 담당했었다. 초계 문신 제도였어요. 초계 문신 제도. 그래서 이제 규장각에서 왕의 명예에 의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받은 이 문신들을 초계 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정조가 거의 유학자 수준이었어요. 유학자의 어떤 그 성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가르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조가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바탕으로 해서, 학식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식의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감히 신하들이 도전할 수가 없었겠죠. 워낙 되게 철두철미하니까. 자, 진보적인 학자를 주로 많이 등용했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장용영이 설치되죠. 친위부대죠. 금위체제에 따라 조직이 되었고, 그러니까 국왕을 호위하고 수도를 방해한다는 얘기죠. 금위체제라는 얘기는. 자, 조직되어 개편한 국왕의 호위부대였다. 화성을 경영합니다. 이 정조가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다요. 그러니까 수도를 서울에서 수원 화성으로 옮기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수원성을 축조를 하고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하고 상업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령원, 자기 아버지의 묘를 양주에서 수원 지역으로 옮겨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령원. 그래서 틈만 나면 자기 아버지를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에 현령원에 자주 행차를 나갔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령원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 너무 아쉬운 나머지 잠깐 쉬었다 가자. 그래서 좀 많이 쉬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제자 묘지가 있었다. 화성의 모습이 밑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계문신 제도죠.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원, 그러니까 당어관을 얘기하죠. 자,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하여 규장각에서 다시 교육한다. 정조가 교육을 담당했었다. 스승이라는 얘기예요. 스승인 동시에 왕이죠. 그 제자인 동시에 이제 신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조의 친위 세력을 구축을 할 수 있었어요. 정조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국왕 중심의 어떤 세력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화성 행차 시 백성들과 접촉 기회가 확대되면서 백성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게 된다. 수령의 권한도 또 강화되고 지방사족의 형천 지배력을 억제하게 되고, 백성에 대한 국가 통치력이 강화되면서 수령이 군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된다. 그러니까 관권이 좀 더 강화되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생 및 사상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굉장히 완화를 해요. 서울 출신 검사관을 등용하게 됩니다. 그 서적이 교정이라든지 어떤 교열을 담당하는 이런 관례를 검사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유득공이라든지 박재가라든지 또는 뭐 이동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규장과 검사관으로 등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지지 기반으로 육성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정 수입을 확대하고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허락하는 통공정책, 금난 정권이라고 해요. 시전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전 상인들이 안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금난 정권이지 않습니까? 금난 정권을 혁파를 해서 자유롭게 상행위를 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신해 통공이라고 얘기해요. 신해 통공. 신해년에, 그러니까 1789년인가 91년인가 아무튼 그 시기 때에 어쨌든 자유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상업정책을.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중국과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로 했었다. 문물 정리합니다. 대전통편. 자, 법전이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경국대전이었었어요. 거기서 이제 속대전으로, 대전, 통편으로, 대전, 회통으로 이게 변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정조때, 이게 이제 정조때, 그리고 이게 이제 고종때. 각각 법전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관지, 뭐 심리론, 흠음전즉, 흠율전즉, 일성록, 이런 내용, 이런 서적도 가능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일성록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지정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되겠죠. 기록유산이 되겠죠. 그래서 왕의 언행이라든지 왕의 움직임을 기록했었다. 영조에서부터 조선 마지막 왕이었었던 27대 마지막 왕이었었던 순조까지의 언행이나 움직임을 기록했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도정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와요, 그죠? 정조의 뒤를 이어서 정조의 뒤를 이어서 순조가 왕이 오르게 되죠. 순조는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 왕이 올랐어요. 그래서 영조의 갭이었었던 정순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세도정치가 왕의 외척관문들이 이제 정권을 자주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순종, 헌종, 철종까지를 3대 60여 년간의 세도정치 시기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순조의 뒤를 이어서 헌종이 왕이 오르게 되거든요. 헌종도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 왕이 오르게 돼요. 그리고 그때 강화도령이라고 얘기하는 철종이 왕이 오르게 돼요. 1863년까지 왕이 오르게 돼요. 그래서 순종, 헌종, 철종 3대 63년까지 왕이 오르는 세도정치가 이루어지는 제 모습을 보셨어요. 순조 때는 안동 김씨가 경주 김씨였었던 정순왕후 김씨가 죽고 나서 순조의 비로 김조순의 딸을 비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이 순조의 비가 되면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헌종은 순조의 손자가 돼요. 순조와 헌종 사이에 순조의 아들이 누구냐면 효명세자라고 있거든요. 효명세자가 굉장히 좀 똘똘했었는데 일찍 죽어요. 한 20살인가 21살 때 죽습니다. 그때 죽고 나서 효명세자의 비는 이 조만영의 딸이거든요. 조씨, 풍영조씨의 딸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풍영조씨예요. 조만영의 딸이 되겠습니다. 풍영조씨이기 때문에 헌종 때에는 풍영조씨가
동양 조씨가 권력을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헌종이 죽고 나서 헌종이 사후가 뒤에 후사가 없었거든요. 후사가 없고, 자, 이 먼 친척, 먼 왕족이었었던 이 사도세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철종이, 강화도령 철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철종이 비록 김문군, 안동김씨 김문군의 딸을 왕위로 오르게, 왕비로 받아들이게 돼요. 철인왕후라고 얘기하는데, 명순왕후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이때 다시 안동김씨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게 아니라 비로 오게 되면서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조 사후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예요. 권력의 핵심이던 왕이太平 정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력 가문의 권력이 집중이 되었다. 가문들끼리 연합해서 통치한다. 자, 우리가 원래 분당 정치가 남인이니 뭐 서인이니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노론 벽파가 또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서, 노론 세력들의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일당 전제화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한 개의 특정 정당이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때는 일당도 아니고 일개 가문이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때는 이 전까지면 일당 독재였다면, 물론 탕평책도 있었지만 일당 독재 체제가 주로 나타났었다면, 자, 순조, 헌종, 철종 때는 자, 일개 가문이, 안동김씨나 푸른조씨 가문이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도정치 시기의 권력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소수의 유력 가문이 정치를 주도한다. 자, 권력 구조가 이제 변질되는데, 정치 기능을 보게 되면 정의품 이상의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정의품 이하의 관례는 정치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행정 실무만을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비변사로 모든 권한이 집중이 돼요. 비변사의 핵심적 관직을 유력 가문이 독점하게 되면서 의정부와 육조의 유병무실화가 초래되었다. 나중에 이 비변사가 그래서 이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라는 왕의 아빠죠.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이제 혁파가 되는 이런 모습을 나중에 또 볼 수 있습니다. 세도정치의 전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조 때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노론벽파가 전국을 주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순왕후는 노론벽파 세력이거든요. 노론벽파였었고, 그리고 안동김씨 세력들이었습니까? 이 세력들은 이제 시파 세력들이었어요. 시파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시파에서 특정 가문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기 때에 몇 년 안 돼요. 한 3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시기는 정순왕후가 죽고 나서는 이제 안동김씨 세력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죠. 장룡령이 혁파가 되고, 그러니까 정조의 지지기관이었던 이 장룡령이 있지 않습니까? 장룡령이 혁파가 되는 거예요. 정조하고 정순하고 김씨, 영조 갭이 정순하고 김씨가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조가 그 독설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이렇게 학계에서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정조가 암살되었다, 독살되었다. 그 독살의 배우로서 지목되어 있는 그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정순왕후가 되겠습니다. 모르죠? 독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 어쨌든 정황상 보면 독살을 했었다. 자, 노론벽파가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데, 자, 장룡령이 혁파가 되고 훈련도감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권력 찾기 이전에 정조는 주로 이제 시파 세력들을 많이 등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조가 죽고 나서 노론벽파가 등용이 되었다는 얘기는, 권력을 장악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독살에 의혹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추론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정약용 이런 사람도 유배를 가게 되고, 정약용 형제들이 있거든요. 유배를 가고, 천주교 문제 때문에 처형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문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순왕후가 죽고 나서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을 중심으로 해서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전개가 되었다. 자, 반남박씨, 풍영조씨 등과 협력하여 전국을 주도하고, 자, 신유박해가 있었습니다. 밑에 각주가 나와있죠? 신유박해. 황사영 백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유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특히 남인 시파 세력들을 천주교를 주로 이제 신봉하는, 그들을 이제 엄청 박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황사영이, 자, 각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경에 있는 프랑스인 주교에게 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에서의 신앙과 포교의 자유를 보장받아 달라는 서신을 보내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그죠? 안 그래도 천주교가 이 서학이라고 해서 많이 좀 안 좋게 보는 이미지였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니까 박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시파가 이제 박해가 되고 순조가 국정을 주도하려고 했지만 개혁세력 부재로 실패하고 말년에 이제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통해서 세도가를 견제하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효명세자도 나중에 익종으로 추존이 돼요. 효명세자도 그러니까 순조가 건강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효명세자가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똘똘하게 좀 야무지게 잘 일을 처리를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효명세자의 죽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세도 정치를 견제할 수 있던 중요한 기회였었는데 그게 제대로 잘 되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순조가 아들이었었던 이 효명세자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글도 쓰고 이러거든요. 어쨌든 헌종은 이제 효명세자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조의 손자가 되겠죠. 헌조의 외척인 풍양조씨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효명세자의 비가 조만영의 딸이 되겠거든요. 조만영의 딸. 그러니까 신정왕후가 돼요. 나중에 이제 조대비가 되어서 흥선대원군을 이제 고종을 이제 지명을 해서 그 고종을 왕에 올려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이 신정왕후가 되겠는데 이 신정왕후의 그 세력 그쪽 가문들, 그러니까 풍양조씨 가문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헌종 때. 자, 그래서 이제 풍양조씨가 득세했다. 철종 때는 안동김 씨가 다시 또 권력을 장악하는 김문군의 그 딸이었었던 명순호가 그 철종의 비로 들어오면서 권력을 차지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도정치의 폐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도정치 시기 때는 굉장히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웠었어요. 삼정의 문란이라든지 전정, 군정, 환정 이러거든요. 나중에 또 뒷부분에서 또 배우겠지만 또 농민 반란도 많이 일어나게 돼요. 진주 농민 봉기라든지 또는 홍경리의 난이라든지 이런 반란도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외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북벌이 추진되었었죠. 효종 때 수종 때까지 추진이 되었었는데 어쨌든 호란 이후 사대 관계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우리가 항복을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제 칼을 갈고 있었죠. 북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북학문이 대두가 됩니다.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우리에게 이로운 것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국경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과 청 대표 사이에서 이제 백두산 일대를 답사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을 하게 돼요. 조선 숙종 때 1712년에. 그래서 중국의 오락총관 목극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극등이랑 그 다음에 조선의 적반사로에서 박권이라는 사람이 적반사로 이제 맞이를 해서 목극등과 함께 백두산 죽턱에 올라가서 비석을 하나 딱 세우게 되죠. 그래서 동위 토문, 서위 압록, 고어 분수령 이렇게 해서 동쪽은 토문강을, 서쪽은 압록강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도가 우리 영토로 이제 그 못이 이제 박아지는데 요 지역이 서쪽으로는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이게 토문강이거든요. 압록강이 지류. 토문강을 경계로 해서 요 지역이 이제 간도가 되는데 요 지역이 이제 우리 영토로 들어오게 되는 거였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기 때 그때 이제 조선 말기 때죠. 구한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간도를 둘러싸고 청나라와 우리나라 간에 국경 분쟁이 있었죠. 어쨌든 간도가 이때 우리 영토로 만들어지기도 했었다. 정계비를 건립하게 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국교가 재개됩니다. 1608년에 기후약조가 체결되면서 통신사가 파견이 되었었죠. 일본에게 문물을 전달해주는 사신단을 통신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보통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정권을 이제 승인받기 위한 차원에서 통신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비정기 사절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기가 아니라 비정기. 그래서 일본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통신사를 보내서 이제 성대하게 환영을 하고 호응을 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경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통신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조선 선진 문화를 일본에게 전파했었다. 그래서 조선의 그 선비들이 이제 그 관리들이 일본에 가지 않습니까? 통신사로.
가서 이제 뭐 그림도 그려주고 글도 써주고 글로 사는데 그걸 보고 엄청나게 이제 감탄했다라고 해요. 좋아하고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례에 걸쳐서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